나는 꽁띠 대공의 부하가 그의 영지에서 이것에 못지않은 가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가 늘 존경하고 감사해 하고 있는 대공이 내가 인도적인 분노에서 대공의 숙부에 대해 한 공격을 자신에 대한 것으로 알고 모욕을 느끼지나 않을까 하고 겁이 났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해서는 내 양심은 절대로 그리낌이 없었으므로 그것을 믿고 마음을 안정시켰다. 또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어쨌든 나는 이 위대한 대공이 그의 총애를 받기 훨씬 전에 쓴 이 대목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 시일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책이 간행되기 얼마 전인가 후인가 같은 문제를 논한 다른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왔다. 그것은 여기저기서 뽑아서 큰 쓸데없는 문장을 빼고 나면 한마디 한마디 내 저서 첫 권을 표절한 것이었다. 이 책은 발렉세르라는 저네버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표지에는 그가 하르렘의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 아카데미란 것도 상을 받았다는 것도 전혀 조작한 것으로 세상 사람에게 표절이란 것을 숨기기 위한 짓임을 나는 당장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거기에 음모가 있었다는 짐작은 갔으나 그것이 무엇인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 원고가 남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표절은 불가능했을 테니까. 혹은 이 이른바 아카데미 수상 운운하는 것을 날조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날조를 하는 데는 어쨌든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만 했을 테니까. 몇 해인가 지나서 마침내 나는 디베르노와에게서 우연히 들은 말에 의해 비밀의 단서를 파악하고 발렉세르 선생이란 이름을 생각해낸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짐작이 갔다. 폭풍에 앞서 멀리 은은한 노호가 들려오고 있었다. 아무라도 조금만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책과 내게 대해 무언가 어떤 음모가 꾸며지고 이윽고 그것이 폭발하게 되리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 자신은 무심하게 바보처럼 자신의 불행을 예견하기는커녕 그 결과를 알게 된 뒤에도 그 원인을 짐작 못할 정도였다. 예수회에 대해 탄압을 할 바에는 종교를 공격하는 책이나 저자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는 말이 교묘한 방법으로 나돌았다. 나의 다른 저서에는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내 이름을 에밀에다 밝혔다고 반대자들에게 비난당했다. 나는 다른 저술에도 전부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이다. 무분별한 내 태도가 불러온 정세에 대비해서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어떤 수단을 취해야만 할 것을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풍설이 내 귀로 들어왔으나 나는 거의 불안을 느끼지 않았다.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 자신은 아주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충분한 후원자도 있으며 모든 점에서 충분히 규칙에 따라 했으니 그런데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것이 룩상부르 부인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부인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리라는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보통 관례로는 출판자에게 엄하고 저자에게는 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만일에 말제르브 씨에게 디세너가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하고 가엾은 그를 위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소문은 점점 퍼져갔다. 게다가 이오코 사태는 변해갔다. 일반 사람들은 특히 고등법원은 내가 태연자약한 것에 분노를 터뜨린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요란스런 비난이 격심해지며 위협은 상대를 바꾸어 직접 내게로 향해 왔다. 고등법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책을 불사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자도 함께 태워 죽여야 한다. 고 말하는 것이었다. 서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었다. 법원 의원들이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고아의 종교 재판관의 말처럼 이 말이 처음으로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것이 올바크 일당의 창안으로 나를 위협해서 도망치게 만들려는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나는 그런 어린애 같은 책략을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며 만일 진상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나를 위협하는데 뭔가 다른 수단을 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국 소문은 소문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룩상부르 부처는 그해 두 번째의 몽모랑시 여행을 앞당겨 6월 초에는 여기에 와 있게 되었다. 파리에서는 내 책의 비상한 소란을 야기했으나 여기에서는 내 새 책에 대해서는 어쩌다가 소문이 들릴 뿐이었고 특히 저택의 주인들은 내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내가 룩상부르 원수와 단둘이 있었을 때 그가 말했다. 당신은 민양론 가운데에서 슈아젤 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고 나는 뜻밖의 물음에 한 걸음 물러서면서 말했다.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지요. 찬사를 모르는 내 붓으로 어느 대신이 이제까지 받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곧 그 대목을 원수에게 보였다. 그럼 에밀에서는 그는 다시 물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 그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빠른 어조로 말했다.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 이상을 분명히 했음이 틀림없겠군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만큼 나는 그분을 충분히 존경하고 있으니까요. 원수는 다시 무엇인가 말하게 했다. 나는 원수가 흉금을 틀어놓으려는 것을 눈치챘으나 원수는 그것을 단념한 듯 잠자코 있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정이란 것을 억제하고 많은 궁정인들의 정치성이란 그 얼마나
가엾은 것인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 대화는 내 입장을 적어도 어느 점까지 명백히 해주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선을 운운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화근이 되고 만 이 터무니없는 불행한 운명을 나는 한탄했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룩상부르 부인과 말제르브 씨가 나의 방패가 되어 나를 옹호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정작 나에게 박해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그 박해가 나에게까지 닥쳐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때부터 나는 이 문제가 공평한 재판이라든가 법의 제재라든가 하는 것의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실제로 잘못이 있든 없든 그것을 조사하는 귀찮은 일은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폭풍은 더욱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내 옷마저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이 저서에 관계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그 책과 저자에게 미뤄 닥칠 운명을 잘 알고 있는 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항상 나를 안심시켰다. 즉 룩상부르 부인이 극히 침착하고 만족해하며 또 극히 명랑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흡사 그 일에 자기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나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것처럼 나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고 단 한마디의 동정도 변명도 하지 않으며 그렇듯 냉정하게 사건의 진전을 주시하는 데는 분명히 그녀로서 자기가 한 일에 각오한 바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부인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게는 무언가 말을 해도 좋을 것으로 느껴졌다. 부플레르 부인은 그녀보다 훨씬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흥분한 표정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몹시 애타는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꽁띠 대공도 내게 닥쳐올 공격을 막으려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